국민TV 저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으라차차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으라차차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마 김용민 PD님이 트위터로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저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하신 두 분이 왔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해서 그 추악한 권력, 이명박 권력의 이면을 폭로하신 장진수 전 주무관님도 오셨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였던 김종익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이분들하고 오늘 정말 밀도 있게 그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그런 각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을들 중에 을들이죠. 이분들 엄청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기가 정말 부끄럽고 괴로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우리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어먹을 정말 저는 욕밖에 안 나오는데 정부 여당이 언제는 유가족들 뜻을 반영하겠다 해놓고 세상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도 무서워서 국정조사라든지 특별법의 방향을 거부하고 파탄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유가족들이 어제는 시민사단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도와달라, 함께 달라 해서 지금 오늘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많은 NGO들하고 유가족들이 서울역이라든지 곳곳에서 또 설명운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있는 추모 집회도 있는데 많이들 나와주시고요. 오늘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최고의 참상이 이 세월호 참사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고 부실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한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최고의 참상은 뭐 누구라도 뭐 4대강 죽이기 사업도 꼽을 테고 촛불 탄압도 꼽을 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그 일도 꼽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불법 민간인 사찰을 꼽으실 겁니다. 그 민간인 사찰에 연루돼서 커다란 고초를 겪고 계시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최초의 피해자로 알려지면서 이 모든 것이 전모가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김종익 선생님 오셨던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법정 이털남 이시털어진 남자에 출연하셔가지고 민간인 사찰 그 전 과정을 그 증거밀 전 과정을 폭로하고 양심적으로 제보해 주신 그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장진수 전 주무관님이 어렵게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진수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김종익 선생님도 그렇고 장진수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착하게 생기셨는데 여러분이 실물을 보셔야 될 텐데 아마 언론으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착하고 차분하신 분들입니다. 그 역사의 그 광풍에 휘말리셔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김종익 선생님, 장진수 주무관님 그날 이후로 그 민간인 사찰도 당하고 또 그걸 폭로하고 김영민 PD는 기막힌 조우다. 가해자였다가 제보자로 돌아선 분과 피해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 응원을 보내주시는데 안진걸이 진행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을 아낄 테니까 두 분이 이야기를 많이 두 분 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김종희 선생님부터 한번. 예. 네, 뭐 그 일이 있고 이전의 삶하고 이제 전혀 다른 그 삶을 살게 됐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사건의 피해자의 삶이 아니고 저 개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장주무관께 늘 이렇게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분노 때문에 삶을 망치지 말라고 이런 그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일이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또 그 인생의 다른 면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한층 더 이렇게 그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아무튼 벌써 댓글에 잘 지내시냐고 장진수 주무관님 책도 샀다고 벌써부터 우리 이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잘 지내시냐고 해드릴 거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해를 너무 크게 봤기 때문에 사실 그 KB 한마음에서 그래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냥 우리 독자들, 청취자들하고 모르는 입장처럼 저도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요. KB 한마음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기보다 뺏긴 거죠. 제가 그러니까요. 그 회사 지분을 75%를 가지고 예. 있었으니까 그 지분을 이제 강제 이전시켜서 회사를 이제 가지고 간 거죠. 와, 그럼 선생님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지분도 다 매각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실업자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장진수 주무관님께 분노로 삶을 망칠 필요는 없다. 분노하되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분노의 세월을 지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분노보다 공포였죠. 공포. 예, 그게 공포죠. 맞겠네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에서 계속 이제 그 저를 상대로 해서 뭐 비리 조사하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렇게 그 검찰 페이스에 이렇게 말려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저가 뭐 움츠려들고 이렇게 그 방어적이 됐었는데 그때 어느 이 가까운 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뭔 잘못을 한 게 있느냐. 배째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말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저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전환점이었어요. 그냥 그 말이 아무 의미가 뭐 이렇게 막 하는 말 같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무슨 뭘 죄졌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지? 왜 이렇게 방어적이지? 예. 그래서 좀 그게 하여튼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좀 이렇게 수세적이고 이런 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동기였어요. 예. 선생님, 아무튼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계속 우리 장진수 선생 주한 주무관을 또 도우면서 또 민간인 사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이따 더 말씀 듣는 거라고,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님 오셨는데, 네. 여기 우리 박성지 PD님이 사진 올려주셔갖고 아마 이제 댓글을 보시는 분들은 셋 다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서 나름대로 한 분은 우리 김종희 선생님은 민간인 사찰의 엄청난 피해자, 주무관님은 처음에는 공무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에 폭로하고 결국 공무원직까지 이렇게 되고 엄청난 마음과 그러니까 뭐 삶의 경랑에 휘말리고 뭐 저도 나름대로 2008년 촛불 시대 감옥도 갔다 오랬는데 이 세 사람이 그냥 주눅들이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기도 약간 인상적인데요. 주무관님 많이 얼굴이 밝아지셔서 좋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이털남이라든지 법정 출두하실 때 사진 많이 방송이나 사진 많이 봤을 텐데 독자들이 굉장히 그때만 해도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어쨌든 긴장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런 표정이 많고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저랬지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굉장히 진지한 사진이죠. 지금은
뭐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편안해져 있습니다만 예. 작년 11월 28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뭐 그래도 옆에 계신 김종민 선생님보다야 뭐 덜하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어쨌든 제가 책을 집필을 해서 집필하는 작업을 계속 예. 몰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벌써 이야기 뭐 청취자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박성기 PD님도 사진 찍어주셨는데 블루게이트. 예. 제가 서문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 소개해보니까 블루하우스 게이트, 청와대 게이트, 민간인 사찰한 아주 이 천인공노할 이 범죄인 그리고 그 내내 우울했던 예. 블루가 이렇게 우울한 뜻도 있으니까 그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시던데. 예. 그래도 그때는 많이 우울하셨는데 지금 많이 밝아지셔서 다행인데. 예. 책 쓰는 감사합니다. 데는 꽤 보니까 굉장히 잘 쓰셨던데. 좀 읽어보셨습니까? 예. 1년 좀 제가 소평을 쓸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책 쓰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꽤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했던 내용들을 쓰는 예. 것이라 가지고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한 예. 2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출판사하고 같이 예. 얘기하면서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한 4달 정도 있었어요.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출판사 오마이북에서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털남을 통해서 처음에 세상에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마이뉴스랑 또 책을 내게 됐는데. 네. 근데 원래 관련 자료라든지 직접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고통을 복귀하시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 어떠셨는지. 또 그간에 조금씩 기록하고 메모해놨던 것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잊지 않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예. 글로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예. 힘든 점은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엄마하고 통화하고 저희 집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랑 통화하고 이제 이런 날들이 물론 책에 충분히 기재되지나 기록은 하진 못했지만 조금씩 하는 기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떠오를 때 좀 가슴이 좀 먹먹했죠. 제가 짠한. 네. 근데 무엇보다도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 나와가지고 공무원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공무원 자리뿐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수급권도 완전히 박탈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잃는 거 이상의 엄청난 피해잖아요. 애가 둘이 있다고 들었는데, 애 둘하고 애기 엄마도 걱정을 많이, 아빠가 실업자가 됐다. 예, 큰애는 이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5학년인데, 예, 아빠가 회사를 이렇게 그만뒀구나라는 사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들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지금 실직자가 됐구나.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하겠죠. 저한테 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어쨌든 달래고 예. 앞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예. 이렇게 좀 공약을 했나요? 제가 그렇게 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책 내용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그 독자들한테 신뢰가 되니까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게이트 정말 화제의 책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진수 주무관님이 쓰신 책으로는 이게 처음이고 그 전에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꼼꼼하게 낸 그 민간인 사찰가 그의 주인. 예. 그래서 그의 주인이라는 게 사실은 VIP 이명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기자들 한번 만났을 때 그렇게도 이야기했었죠. 우회적으로. 예. 결국 근데 YTN 노동조합하고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거든요. 임기가 끝나자마자. 네. 근데 아직 수사도 안 받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김종익 선생님께서 그 부분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문건에 보면 VIP한테 1심 단결 충성하고 보고는 다 VIP한테 했다. 대통령 이명박 했다는 건데 현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곡동 그 사저 배임 사건하고 그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민간인 사찰도 그렇고 몰랐을 리가 없는데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수사를 한번 촉구하는 멘트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어제 예.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박원순 그 서울시장 후보의 무슨 그 정식 고발도 없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친환경 유통, 예, 그런 친환경 급식센터 말하는 거죠, 예. 맞죠? 뭐.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이런 그게 다 같은 검찰이고 이럴 텐데, 예. 어떻게 한 곳에서는 이렇게 정말 정광석화 같이 법적으로 무슨 고발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 수사를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압수수색을 하는 데 비해서 그런 일들, 4대강,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것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도 않고,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몇 달간인가 이렇게 활동비도 이렇게 받아서 쓰고 이렇게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가 나고, 제가 몸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프고, 토하고, 이렇게 이걸 해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하시는 강영주 선생이. 예, 강영주 의사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 절대로 TV나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그리고 많이 걷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정말 평소에도 TV를 안 보지만 더 뉴스조차도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나간 정권의 어떤 부정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빙자해서 저질렀던 그런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제때제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검찰이 친환경 급식 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한 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센터장이 개인 비리라고 하던데 그 센터장은 오세훈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비리 금액도 너무 미미해서 전혀 선거 앞두고 압수수색할 일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검찰총장이 나서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을 자꾸 친환경 무상을 공격하니까 마치 친환경 무상급식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정몽준은 사실 불법적으로 도와준 일종의 관건 부정 개입이거든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짓까지 할지는. 근데 정말 중요한 4대강 비리라든지 불법 민간사는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천인공노할 검찰이죠. 우리 국민들이 검찰 믿지 않은 지 오래됐고 이번에 안대입 파문에서 너무 드러났지만, 자, 우리 장진수 주무관님. 책까지 이제 그래도 고생해서 책을 내셔가지고 마음은 홀가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요? 최초 우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면 김종익 선생 같은 사람 왜 사찰한 겁니까? 불법 사찰. 그러니까요. 민간인인 거 아셨죠, 당시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이 아니라 변론을 잠깐 하자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김종익 선생님을 사찰할 당시에는 제가 그 조직에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에 촛불 집회에 저 많은 촛불은 누가 돈을 댔느냐라고 이명박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촛불 집회가 일어나던 2008년 여름. 그때 김종익 선생님을 사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 개정이 해설되지 않는 의문이, 당시 사찰을 한 이유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유명한 지코 동영상. 지코 동영상이죠. 저도 그거 봤고 지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제보로 인해서 사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면 이 사람이 공직자가 맞는지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 블로그에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그게 사실인지 사실관계만 따지면 끝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당시에 사찰을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계장부죠? 예. 회계장부나 이런 거를 뒤졌다는 겁니다. 예. 강제로. 주식이 아니라 다 가지고 왔죠. 예.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인간인 예. 거 알면서도. 강압적으로 내놓으라 뭐 이런 거였죠.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그래서 추정컨대 뭐 이렇게 이 촛불 세력이 뭐 어떤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아까 말한 초를 누가 샀느냐. 김종익 선생님이 샀다. 근데 이 자금이 어디서 딴 데서 왔다.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꾸며가려고 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2008년 촛불 집회 실무 책임자 중에 하나였는데 선생님께서 초 사갖고 오신 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돈도 한 푼도 안 보내시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안 사주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셨죠. 그렇죠. 그것도 그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어떤 경찰관이 이거는 뭐 기소할 사안도 아니고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그 경찰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죠. 기소를 밀어붙였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소가 됐고 나중에 무죄가 되셨죠. 무죄가 아니고 검찰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불기소. 기소유예인가?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서 작년에 그게 거의 4년인가? 4년 만에. 4년 만에 작년에 이제 그게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그게 기소유예가 잘못된 잘못된 조치라고.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심스레시. 그러면 이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결국은 무죄라는 게 완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요. 그렇죠. 미네르바도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정말 이명박 정권 정말 최악의 무도한 정권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던 시점에 다른 총리실에 있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주무관님 이제 가신 거죠. 나중에 이제 그때 1년 뒤에 갔더니 무슨 일을 맡게 됐고 분위기가 어땠냐 그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다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마음이 들게끔 약간 이렇게 양념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훨씬 잘 돼 있는데. 그렇죠. 책은 당연히 사서 보죠. 짧게만 그러니까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니까 제가 시켜서 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인식을 못했어요. 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돌이켜보건데 불법인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당시의 분위기는 완전한 어떤 상하관계가 이 조직의 어떤 수평적인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하명, 이런 거, 하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명에 의해서 이 조직이 움직이고 사실 아멘감찰반이라는 것은 공직 내에서 이 비리 공무원들을 적발해내고 이렇게 공직 스스로를 정화해 나가는 그런 조직인데 조직 하니까 공무원도 이 조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무원의 정부 조직법이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이 조직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참고로 그렇게 정부 말씀. 조직법이란 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가끔 때문에 회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회사라고 부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낸 책에 보면 맨 뒤에 400건이 넘는 그 사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멘감찰반이 그렇게 정화하는 기관인데 위에서 저 사람 잡아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잡아와요 거기 가서. 그런데 가서 그러면은 좋다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문제 없더라 또는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가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너무 가져지가 않는 분위기.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그 범위가 공무원 안에 있었으면 그나마 또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민간인까지 지금 김종익 선생님 포함해서 네. 그때 당시에 나중에 수사의 결과로 나온 거지만 뭐 법조인들 대법관도 있었으니까 예. 대법원장 뭐 법조인들 언론 노동계 뭐 문화계 뭐 전방위를 그냥 한 거죠. 정말 그 제가 하나 기억하는 건 참여연대 토론회 온 국책연구원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찰을 했습니다. 왜 불순한 참여연대 같은 데 가서 국책연구원 연구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느냐.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황당하죠. 방금 주무관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라. 일단 민간인지 알면서도 덮치고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내는 정말 무서운. 근데 그게 VIP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이형호. 이른바 본인이 몸통이라고 기자회견 자체했던. 근데 사실은 본인이 몸통을 해서 몸통이라고 밝히는 거 같을 때 그 사람 몸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몸통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누가 몸통인가, 주무관님. 글쎄, 그 사찰을 통해서 잡은 권력의 정점을 누렸던 사람,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VIP. 예. 와,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마침 YTN과 참여연대 등이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받은 생각합니다. 그, 북콘서트 6월 9일 날 하신다고, 북콘서트, 그 전에 6월 2일 날. 그렇게. 네, 참여연대 강당에서 장진수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이 출범한다고. 명칭은 그게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그걸 주무관님이 정하셔야죠, 이제. 김종익 선생님이 정하셔야죠. 아니, 그 당사자가 어떻게 그걸 명칭을 정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출범하게 된, 이렇게까지 가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사실 그게 이제 민간인 사찰 1차 재판이죠. 그 수사에 대한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장주무관이 이제 거의 이제 파면이죠. 이게 확정이 됐는데 그날 제가 대법원에 갔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판결이 끝나고 뭐 몇몇 인터넷 언론들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걸 해서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그 대법원 그 뒤에 썰렁한 공간에 장주무관 한 사람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장주무관을 정말 장주무관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게 한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는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2주 후인가 주변 분들을 이제 막걸리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제가 막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드디어 6개월 만에 여기는 우리 안진걸 씨의 굼뜬 이 동작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봄쯤에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을 출범하고 그 모임은 이제 민간인 사찰을 반드시 끝까지 진상 규명해낸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이랬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특히 우리 세월호 대참사 발생은 좀 늦어져서 6월 2일 날 우리 청취자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일 날 2시 반에 참여연대 강당에서 우리 장진수 선생님을 돕고자 하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과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들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출범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6월 9일 날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이요. 아니 근데 우리 대진 선생님들 댓글도 두 분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셔서 6월 9일 날 북콘서트는 주말에 어디서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뭐 노래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으시던데요. 6월 9일 오후 7시 저녁 7시 홍대 1번 출구인가요? 가톨릭 청년회관 가톨릭 청년회관 있습니다. 있고 5층 5층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미아 선생님이 사회를 봐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토크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저희가 조그만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희 선생님께서도
플룻을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예. 저도 예전에 뭐 기타를 조금 쳤기 때문에 다시 요즘 예. 기타 연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곡 들려. 그러니까 김종익 선생님과 예. 민간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선생님과 어쨌든 강요받은 가해자는 했지만 가해자였다. 예, 제가 합주를 역사의 진실을 하겠습니다. 밝혀낸 네. 장지 주무관님 두 분이 공연하신다는 거네요. 예, 예. 주무관님이 대학 시절에 예. 저기 뭐죠? 그룹 사운드였다면서요. 예, 락 밴드 활동을 했었죠. 예, 그러셨군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 출판도 기념해주고 공연도 듣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정말 이렇게 학예회 수준의 이제 그거고요. 작년에 우연히 이제 장주무관 기타 연주를 이렇게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하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기타를 친다. 저 주위에 뭐 자기가 평소에 기타를 굉장히 잘 친다고 이렇게 그걸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장주무관께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분도 네. 대학 때에 그 사람도 대학 때에 네. 이 그룹 사운드의 누구신데요? 이 과장이 너무 아니 이거 네네네.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날 와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네, 우리 시민 마찬가지로 좋게 시민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그 사람 네. 이름을 실명을 공개해도 됩니까? 예, 되죠. 예. 나중에 하시죠. 아니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예. 되겠습니다. 6월 9일 날 이명박 정권의 이 무도한 이 불법 권력을 추악한 진상을 밝히는 장진수 블루게이트 북콘서트 가서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 뭐 책을 가지고 오시거나 구입을 하시면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네, 이렇게 사인을 해드립니다. 네. 저기 우호와 연대의 사인도 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미 책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그 추천사를 이제 우리 팟캐스트계 시사평론가의 최고 대부 이슈 털어지는 남자 김종배. 본인이 이슈 털어지는 남자가 아니라 거의 털을 엄청 가지고 다니는 남자. 그래서 털 수염도 깎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선배님께서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이제 힘겨운 고백 후에 담배 연기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며 짓던 그 표정 잊지 못한다. 이렇게 저 추천사 시작하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털나무로 가갖고 폭로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궁금하더라고요. 많이들 여쭤보시네요. 예, 그거를 예, 가는 예. 데마다. 제가 이 폭로를 계속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설이는데 사람이라는 어느 게. 순간에서는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얘기를 한다라고 어떤 그런 순간이 있고, 물론 그 전에도 몇 분이 이제 관심은 가지셨는데 어떻게 연이 닿지 않았어요. 뵐 수가 없었고 제가 없을 때 뭐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다 잊혀진 사건에 이 김종배라는 언론인의 이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제게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일단 만남에 응했고 서로 또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신뢰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 2번 만나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다 말씀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기억한데 그 민간 사찰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김종신 건 알려지면서 한겨레 신문이나 한국일보 되게 열심히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통해서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김종배 오마이뉴스와 이털남을 통해서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됐다.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0년에 이 기사가 한참 지면에 났었고, 그리고 이제 잊혀진 상태였죠. 2012년에 제가 다시 폭로를 하는 시점에는 다 잊혀진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폭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잊혀진 사건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한 언론인. 그러니까요. 그분이 김종배 선생님이고, 제가 그렇게 해서, 폭로를 하게 기억났습니다.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잠깐 수사하고, 피레미들 몇 명만 기소하고 끝낸 그렇죠. 거. 그래서. 국무총리실, 그때는. 2012년도에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예. 있었고 예. 불법 사찰도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그것이 걸 청와대의 주무관이 지시다라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VIP. 제가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예. 이틀남에서 예. 그러면서 2차 수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예. 정리를 하자면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2008년 촛불 집회가 있던 시기에 예. 김종익 선생님이 사찰에 있었고 예. 그로부터 2년 뒤에 김종익 선생님께서 그 PD 수첩을 통해서 이렇게 사찰을 당했다는 걸 밝히셨고 예. 그때 수사가 일어나서 한바탕 큰 이슈가 예.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2년 뒤에 2012년 3월에 예. 제가 2010년 수사는 그냥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그렇게 사찰을 한 것이라는 결론만 내리고 끝이 났었거든요. 예.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지시다. 라는 것을 2012년에 밝히고 다시 재수사가 있었고. 예. 결정적인 제보와 폭로니까 뭐 딥스로트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죠? 그렇게 인사이더란 말도 하고. 예. 키스를 예. 서목 뭐라 그래야 딥스로트라고 예, 그러니까 예. 뭐 결정적 제보자 이런 말인가 보네. 그때 정말 김종익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 전율하지 않았어요? 아, 저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이 치밀하게 불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기도 했었거든요. 선생님 그때 기억 나실 거야. 2012년도에 이털남에서. 네, 사실은 네.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이 저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던 예, 그 자료에는 그게 다 나와 있었죠, 사실은. 예. 다 나와 있는데 검찰에서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예. 그게 다 나와 있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1차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서류에 그런 것이 있지만 왜 그걸 수사를 안 하느냐고 이렇게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뭘 이렇게 장주무관처럼 내부에서의 그거를 증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다 그때는 그쪽은 방어만 하는 이런 거였기 예.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흐지부지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서 예. 장주무관이 다시 이제 그거를 들고 나와서 당초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고 싶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이제 조명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 전율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진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진실이라는 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리고 뭐 최소한의 상식을 완벽하게 파괴한 진실이기 때문에 더 전율했고 근데 그 폭로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부분적 폭로가 아니라 전말을 처음에 불법 민간인 사찰에서부터 나중에 증거인멸 전 과정까지 그리고 그게 VIP까지 이명박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게 폭로했을 때 역사란 게 그렇게 이 이명박 정권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역사가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구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져요. 주무관님. 정말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계속 고맙다라는 댓글만 올렸는데 저도 주무관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김종배 이털남 우리 선생님한테도 진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때 그래갖고 이털남에 한 번 간 게 아니시죠? 한 6번인가 연속으로 가서 하나씩 차분하게 폭로하셨죠. 제 기억으로는. 예, 총 14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총 14회. 제가 출연을 안 하고 그냥 녹취 파일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 따지면 검찰의 재수사가 끝난 다음 날까지도 이게 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진실의 퍼즐 맞춰가면서 기억나는 것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14번.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이털남이 한번 나오기만 하면 모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털남 팟캐스트에 올라가면 그 다음날 다 모든 매체가 받아쓰는 이털남에 출연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렇게 폭로하였다. 그랬던 기억이 그때만 나거든요. 해도 그렇게 잘 모든 언론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언론들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더 장악돼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오죽하면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를 가고 청와대를 갔겠습니까? 주무관님도 그거 보시면서 정말. 언론이 정말 미쳤구나, 썩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다고. 그때도 제가 이것을 폭로할 때도 좀 느끼긴 느꼈어요. 그때도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저를 음해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 기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왜 이런
나한테 물어보고라도 좀 쓰지. 이런 걸 쓰려면. 수고 언론에서는 항상 수고 언론 수법이 그거잖아요. 제보자를 흠집내는 거. 그렇게 가고 또 쭉 한 시간씩 인터뷰를 해도 이렇게 앞뒤 다 잘라내고 뭐 이렇게 장진수 억울하다고 주장 뭐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 상당히 제가 인터뷰한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안 맞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제가 항의하기도 하고. 역사적 사회적 진실을 폭로하는 맥락인데. 그러니까 진실을 이 언론이 진실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이 더 있다고 그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때도. 이명박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제보자인 주무관님을 흠집내고 마치 개인적 원한 한풀이처럼 한 거라고 몰아간 거죠. 그런 프레임이 옆에 계신 김종익 선생님한테도 걸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8년에 사찰을 받으시고 2010년에 PD수첩에 나와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될 때 국회에서 당시 조전혁 의원이었죠. 그때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김종익 선생님이 제가 브리핑을 여기 TV로 보는데 이게 무슨 회사에 의혹이 있다, 횡령이 그렇죠. 이상한 비자금이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갔어요.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여정부 비자금. 황당한 겁니다, 진짜. 조전혁이라는 전 의원, 이 사람은 사실 범죄자인데, 지금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온 모양이던데요, 보수 지정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전혁 의원, 그 다음에 김무성 씨가 그때 원내 총무였고요. 고은길 씨, 그리고 그 원내, 대변인이었던 조혜진 의원. 이렇게 네 분 있는데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지금 4천만 원을 저희는 변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 거죠. 판결이 났어요. 네, 너무 잘 돼. 항소심 진행 중인가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 선생님 그것도 분명히 대법원까지 이길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고요. 끝까지 저희가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 외에 또 선생님 진행 중인 소송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저 이제 회사를 국가로 또 민간인 사찰 당하고 회사를 뺏긴 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그건 1심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 1심은 이제 작년 7월 달에 판결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6일 1심 판결은 어떻게? 그때 4억 6천인가 얼마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게 대법원 판결이 이제 있는데 저처럼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65세까지 당시에 이제 급여를 고려해서 65세까지 이제 배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심에서는 그것을 남아있는 임기 동안만, 대표이사 임기 동안만 배상하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께서 웨렌 버핏 67조님께서 MBTI 핍박받으신 두 분 강력히 지지합니다. 광명선님, 장주무관님 개인적으로 동갑 친구입니다. 용감한 행동 자랑스럽습니다. 네이슈님이 방금 책 주문했어요. 두 분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건강하세요. 7렐레8렐레님 책 주문했습니다. 잘 읽을게요. 힘드셨을 텐데 밝은 목소리가 듣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분도 다 저도 그렇고 다 에모도 그렇고 평범한 개개인들인데 역사의 경랑에 원하지 않게 휘말려가지고 특히 불법 무도한 권력에 엄청난 피해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오늘 좀 목소리가 밝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안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주무관님 말씀하세요. 이 을하차차를 진행하시는 안진걸 우리 차장님이 항상 밝은 얼굴로 저희를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만나면 그래서 좀 밝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셋이 만날 때는 심각했었습니다. 밖에서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 조금 더 믿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밝아지지 않았나. 역시 사람 간의 소통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관님? 네. 저는 안 차장님이 훌륭하다고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말 많다고 댓글도 날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지금 또 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말 결국 그렇게 해서 민간인 이 더러운 이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P 이명박 그다음에 그 밑에 민정수석 뭐 이런 핵심들이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있는 거죠. 일부는 처벌을 받았고 주무관이. 그러니까 검찰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이 검찰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고 청와대를 보호하는 결론 그렇게 내리고 있고요. 이게 신뢰를 잃었죠. 검찰을 하죠. 그 사람들 그냥 청와대 하명 수사팀을 하면 되지 뭐하러 검찰을 하는 거죠? 황당하죠, 진짜.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지경에 처했고 열받습니다, 정말. 이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제보자를 음해한다든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흠집 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나쁜 짓을 최대 기획했거나 최소한 보고받고 즐겼던 이명박은 떵떵으로 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장진수 주무관님은 지금 공무원 자리를 잃고 평생 좋은 직장이었던 실업자로 지금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 김종익 선생님은 또 역시 실업자로 전전긍긍하고 원하지도 않던 소송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선생님, 이 일을? 그런데 이 전전긍긍 그런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단어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쓴. 당당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죄진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움츠려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이 짧은 글이었는데 이렇게 대하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심장에 와서 다 꼽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든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런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삶의 옷자락을 놔줘라. 그래서 우리 장 주무관도 그렇고 이미 일어난 이런 일들을 고통스럽게 자꾸 이렇게 떠올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 싶고요. 그래서 6월 2일 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기 주무관님, 지금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게 장진수 주무관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모금을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나도 하겠다는 사람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꼭 우리가 이 자리에 소개해야 될 미담이 우리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우리 민간인 사찰을 추적해서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라는 책을 낸 것도 대단했는데 그 바쁜 기자님들이 그 책의 인쇄 전액을 장진수 주무관님한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김종익 선생님의 안타까운 제안과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미담이 합쳐져서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이 이렇게 출범하게 된 계기도. 저도 그때 한국일보 기자님들도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들은 뭐 하고 있나 해서 저도 나서기로 이제 한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 제가 연락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 마침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알만한 명조사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명조사. 자, 명조사가 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주 우리 이왕 하는 거 경쾌하게 하죠, 명조사. 명조사는 명진 스님께서 이렇게 구심점이 명진 스님 계신데요. 명자가 명진 스님 이니셜이 아니고 명박에게 쫓겨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쫓겨나 핍박받은 사람들의 모임, 명조사. 그래서 정현주 선생이랑 김미화 씨 이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저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박 정권 때 쫓겨나 핍박한 사람들 모임을 해서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고 근데 장진수 주무관이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가 제일 먼저 돕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만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주무관님 그런 소식 듣고 그럴 때 굉장히 너무 쑥스러워하시던데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소외드라든지 고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일단 한국일보 법조팀이 낸 그 책,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제가 블루게이트라는 이 책을
쓰면서도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팩트가 좀 헷갈리고 하는 부분을 그 책을 통해서 좀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아, 역사적 사료로서 대단한 책이에요. 그 모든 재판 기록을 예. 집약을 해서 검토를 다 하고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수익금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 근데 그때 이거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하셔도 되죠. 그 수익금이 저한테 지급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안진걸. 안진걸 차장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브로커예요. 한국 기자들이 장진 선생님 돕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지 모르고 하고 인셀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해야지. 근데 직접 주시려면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괜찮다. 예. 고생하셨는데 그러시면 되느냐. 이제 제가 했었는데 안진걸 지사님이 이미 돈을 다 받아놨으니까 지금 바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다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 계좌를 가져가셨고 제 계좌로 입금을 안진걸 차장님이 입금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일보 법조팀에서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주무관님 통장에 한국일보 법조팀 이름이 찍혀야지 우리 가족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프도 알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별명이 나쁘게 말하면 이제 브로커, 좋게 말하면 네트워커. 이런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그 더러운 범죄 행위를 알려면 불법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들이라는 한국일보 법조팀의 책과 장진수의 블루게티 두 권만 읽으면 거의 정말 이제 우리 현재 성표로 바삭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예.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이야기해봤고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우리 장진수 주무관님 그리고 민간사찰자 김종학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장진수 주무관님 변호했던 이재하 변호사님이 트위터에 장진수 블루게트 책이 나왔다. 많이 읽자. 사서 읽자. 이렇게 했던데 그때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민변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예. 어떤 변호사님들인지 뭐 우리 청취자들 또 알만한 분들 이재하 변호사님 비롯해서 김수정 변호사님 이 두 분은 제가 그 폭로하고 검찰 수사를 받거든요. 참고인 수사를 받기도 하고 제가 또 고발을 당합니다. 이 어떤 보수 단체들이 뭐 의혹 제기를 해서 물론 다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그런 수사를 제가 받았고 압수수색도 받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 같이 동행해 주셨고 그렇게 도와주셨고 그 이후에 대법원 재판에서도 박주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광철 변호사님 그리고 그 외에 10여 명의 변호사님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주셨고 박주민 변호사님, 이광철 변호사님은 우리 국민TV에서도 이런 편이 있나 진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변호사님들이 다 또 변론에 나섰고 그 변론한 것을 그치지 않고 트위터로 책 홍보까지 하는. 와, 정말 그리고 이재하 변호사님은 요 책에도 등장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셨잖아요. 변호인이지 마지막 폭로기에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들께서 뭐 책을 계속 사서 읽어보겠다, 그렇게라도 돕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읽지만 마시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블루게트를 읽고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반드시 그 VIP를 구속시킬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김정기 선생님. 정말 이명박 정권, 지금 박근혜 정권도 엉망이지만, 지난 5년 생각하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저는 이제 허물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에게 사찰을 이제 사찰을 제가 인지하게 된 그 시점에서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으로 일종의 이제 망명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사찰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이분들 반응이 좀 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럴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약간 맛이 간 듯이 이렇게 말을 하지? 뭔가 피해를 입기는 입은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일이 정말 너무 황당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 믿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믿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광욱 변호사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수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걸 하는데 나중에 이제 추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저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주변에 그러니까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걸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거를 주 변호사님께서 해서 그 자료를 일단 확보해야지 된다. 제가 경찰에서 보았던 자료.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등사를 해온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주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밤새도록 너무나 부들부들 떨려서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을 먹고 제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니 정말 그거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80년대에 어렵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이렇게 누렸던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허물고 싶지 않은 그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정말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이 서류에 의해서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 변호사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부들부들 계속 이렇게 정말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게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망가졌어도 그런 짓까지 했을까 이런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권에 대한 어떤 그거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는. 그치, 우리 사회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정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드시 저는 이명박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곡동 비리도 그렇고 4대강 비리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제가 예전에 아마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이 되셨어요? DJ 정부 때 공무원 되셨어요? 노무현 그때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비슷한 일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죠. 그때는 조사심의관실이라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암행감찰본은 조사심의관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민간인과 관련된 거 있다 보면 딱 이제 그건 우리 공직자만 감찰하는 거니까 멈췄다. MB 정권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쳐들어가서 없는 제도 만들어냈다. 원래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되게 되는데 국민을 죽이는 그런 권력의 앞잡이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황당하죠. 그러면 이제
인생 굉장한 고뇌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관님께서. 그 공직률 지원관실에 있었던 때 있었던 뭐 고뇌라든지 뭐 그런 소회 같은 것도 있으시지 않을까. 고뇌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럽죠. 그런 게 다 분명한 잘못인데 그 알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 그런 게 참 가슴 아프고 이 지원관실이 했던 사찰 또 그 이후로도 뭐 국정원이 달았던 댓글 이런 게 다 어떤 제가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그 치명적인 결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찰도 그런 것이고 사찰은 억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댓글은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인데 일단 그들의 죄, 잘못, 거짓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으로 그렇게 묻어나간다는 게 그런 일들을 그런 그 공무원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상부의 지시니까 그냥 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무관님 이제 써놓으신 글에 보면 불법 민간인 사찰한 걸 보면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댓글 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죠. 사실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거짓으로 하는 힘없는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까지 다 시켜서 동원해서라도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자신들이 한 일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 생각도 제 책에 나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짧게나마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그러니까요. 많이들 얘기해 많이들 주시면 보셔야죠,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꼭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놈의 한국 사회에서는 용기 있게 제보하시는 건데 그거 바뀌지도 않아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기가 막힌데 저는 근데 주무관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을 아주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소리 듣기는 했지만 진실과 불의 중에 거짓 중에 거짓을 배신했기 때문에 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어보셨군요. 우리 아이들 떳떳하다. 그건 너무 잘 쓰셨던 그 원래 평소에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저 스스로를 위로했죠. 제가 나는 진실과 거짓 중에 거짓을 배신한 거지 않냐 그래도. 당연히 너무 잘. 배신자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짓이라면 배신하고 나오십시오. 누구라도 그것을 지금 느낀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한테라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도 지금 듣고 이런 걸 권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무슨 불법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이 권력행위자들이,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검찰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무관님. 결국은 그런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을 위안 기리기도 하시잖아요. 그 샅샅이 폭로를 해주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덜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측면으로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무관님도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익 선생님 이쯤에서 또 하실 이야기가 산더미가 있으신가 말씀하세요. 아니 사실 민간인 사찰은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이제 계속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시하고 이렇게 실행했던 사람들이 다 실형을 받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까지 됐는데, 지금까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이제 그 민간인 사찰을 제가 이제 그 PD 수첩을 통해서 폭로를 했을 때에 예. 이제 그해 그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그 박선숙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권태신 씨라고 국무총리실 무슨 이렇게 국무총리 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 이렇게 저하고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였는데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예.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관심한지, 피해자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도리어 가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원충현, 진경락,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뒤를 봐주어서 어딘가에 가서 다 지금 한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뻔뻔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뭐랄까, 이 감시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이것을 늦추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글에서 보니까 카나다의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누군가를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대한 큰 어떤 흐름에서의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선거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라든가 이런 것에 좀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 그것을 의사를 표명하는 참여를 하셔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정부나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못 받고 계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회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사람이 지하철에 이렇게 자기 가방을 가지고 앉아서 있었는데 그 안에 지갑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어떤 사람이 뺏어갔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것에 진실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님 같은 분이 그렇죠. 계셨고 다 알려졌는데도. 정치자로 우리 꼭 힘내서 이 사건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명박 대통령 반드시 수사받고 처벌받게 하고 그때 대통령, 권재진 민정수석, 임태비 대통령 비서 이런 사람들이 장진수 주무관님하고 김종익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한 날까지 우리 같이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많지만 이 사건도 꼭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황당한 배임 불법 사건과 4대강 죽이기 사건 그다음에 촛불 탄압 그리고 민간인 사찰. 아마 이명박 정권은 5년을 생각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오로지 권력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부당한 권력 유지에만 사용하고 국민들 모두를 탄압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지난 정권만 욕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정권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김종익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권에 맞서서도 결국 투표하고 그렇죠. 집회하고 그러니까, 촛불 들고 부당한 권력 감시하는 NGO들 도와주고 참여를 하지 않고는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어제 읽었던 글이 지구와 환경에 관한 리우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22년 전인가 그럴 때에 12살짜리 카나다 어린이가 6분간 이제 리우
뭐 각 나라 그 대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스피치를 했었는데 이제 22년이 흘러서 두 사람의 이제 그 애 엄마가 돼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기사였었는데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 지금 이제 900명 주민이 900명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섬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해서 그 자기 의사를 그 표현할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내가 이렇게 바라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호소한 글이었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민간인 사찰 피해자로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이렇게 그걸 한대요. 그 피해자이기에 앞서서 한 시민으로서 정말 한국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마침 6월 4일 날 투표일이 왔고 5월 30일, 30일에 사전투표도 할 수 있고 어디 나가면 정말 투표로 본때를 보여주고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저는 정말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 주무관님 하실 말씀 많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들, 국민TV 조합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몇 분 남아있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 오마이북 관계자가 와 계신데 저한테 블루게이트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BLUEGAT 언더바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앞으로 블루게이트 언더바네요. 그거를 조금 얘기해달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북콘서트가 6월 9일 저녁 7시 30분. 아까 7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7시 30분이라고 정정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네요. 했고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하셔도, 참석 신청 안 하셔도 누구나 오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책 서평한 게, 제가 조국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인데, 이 서평을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마지막 문장 고백록은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가 겪는 고민과 고통 그리고 범죄 은폐를 위해 법과 양심을 저버린 자들의 행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책을 공무원의 필독서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서평을 써주셨습니다. 멋있네요. 역시 조국 교수님. 이 지금 무너진 민주주의에 우리가 힐링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다시 민주주의를 우리가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표 중요하고요. 그 전에 저는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일부터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제 책이 그런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으라차차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으라차차는 제가 국민 TV를 많이 사랑해요. 국민 TV 주무관님 목소리가 유시민 선생님 목소리 비슷하다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더 길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못 하고 나와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폐를 끼친 건 아닌지 그래도 다들 좋아하셨어요. 저를 싫어하지 주무관님 너무 좋아해요.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이 다음 주에 출범하는데 그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여러분들 모두 지금 어렵겠지만 행복한 날들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주무관님 정말 마음씨 착한 공무원인데 역사적 경랑에 휘말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전에 이제 긴장된 모습 역력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오히려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걱정해 주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김정희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 주무관님 공무원직 읽던 날 두 분이 포옹한 이야기 했는데 그게 저도 사진 보고 너무 흐뭇했거든요. 김정희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장 주무관은 정말 한국 사회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 같습니다. 장 주무관이
기억되지 않고 장주무관 삶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정말 한국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 좀 우리 장주무관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출범하는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블루게이트 책을 빨리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시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1000만 서명 운동을 제안하시면서 직접 거리 서명하신 그것도 도와주시고 우리 또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민간 사찰을 밝혀내자. 그리고 피해자인 김종희 선생님도 응원하자. 오늘 우리 다들 그런 마음을 모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촛불 집회 때도 우리 같이 나가죠, 뭐. 같이 나가고.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